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허위의병장, 13도 창의군 허위의병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알려져 있는 윤희순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열사는 1860년에 태어나셔서 193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75년의 인생을 독립운동에 이렇게 바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특히 작년에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순 열사는 애족장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춘천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나중에는 만주 지방까지 올라가시게 됐는데, 우리가 윤희순 열사를 많이 아는 것은 바로 안사람 의병가라는 것을 만들면서 많은 여성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의병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윤희순 의병장의 아버지께서는 바로 윤익상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 윤익상이라는 분은 유학자시죠. 유학자 집안에서 이분은 태어나시게 됐는데, 이 윤익상 선생님을 보니까 화서학파의 중암 김평묵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화서학파를 봤더니 뭐냐, 화서 이항로라는 분이 계세요. 화서 이항로는 1800년대에 조선 후기에 주자학의 그 대표적인 그런 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위정척사운동. 그 위정척사운동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이항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항로의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최익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익현 하면 의병 운동할 때 뭐죠? 이제 단식하시고 그 다음에 대마도에 가셔서 이제 순국하신 그런 분으로 위정착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허위 의병장 이야기할 때 허위 선생님하고 최익현 선생님하고 같이 유배당하셨다, 그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이 의병의 위정척사 운동의 정신적인 그런 바탕이 되신 분이 누구다? 바로 화서 이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항로의 제자인 최익현, 김평묵, 유중교, 이 대표적인 제자들인데, 이 김평묵의 제자로 이 아버지가 그 학자셨습니다. 그래서 화서학파의 그 항맥도가 있어요. 그 항맥도에 보면 요 윤익상까지, 이항로, 김평묵, 윤익상, 그 다음에 윤희순까지 그 항맥 그림에 또 다 나와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인석 의병장 아시죠? 그 유인석 의병장도 바로 이 김평묵의 제자로 화서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병 운동이 초창기의 위정척사 운동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냥 욱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철학적인 바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활동을 어디서 하셨냐? 이 화서학파들은 대표적으로 강원도 춘천이라든지 충청도 제천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는 위국 보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고 임금님 중심이고 존왕 사상이 근본이 되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이라든지 유학자 중심의 그런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을미의병은 이러한 유학자 중심의 그런 의병운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바로 윤희순 의병장도 이런 집안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윤희순 의병장이 어디로 시집을 갔느냐? 바로 유씨 가문으로 남편 유재원과 같이 이제 유재원 이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시집을 갔더니 16살에 시집을 갔어요. 16살에 시집을 갔더니 춘천에 시집을 갔더니 거기 시아버지가 누구다? 유홍석 이분이 또 시아버지세요. 근데 이 유홍석 이분도 의병장이셨어요. 그리고 이 유홍석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13도 창의군의 대장이셨 13도 창의군의 한 분이셨던 유인석과 육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유홍석 일가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윤희순 의병장이 안사람 의병가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그 이전에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 가사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 병정 가사라고 하는 요 의병 노래를 시아버지가 지어서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기운을 북돋았던 그 영향에서 이 며느리 윤희순이 또 안사람 의병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윤희순, 안사람 의병가만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누가 있었다? 바로 시아버지 유홍석의 의병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병정 가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아버지 유홍석 구한말 의병장이십니다. 그래서 본가에서도 친정에서도 위정척사 운동을 이렇게 하셨고 또 시집을 갔더니 시집간 집에서도 이렇게 을미의병을 하실 정도로 독립운동을 이제 하시고 이러고 의병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철학적인 바탕, 그 다음에 이렇게 의로운 마음, 이러한 것들을 집안 분위기나 이런 것에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그 안사람 의병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거예요. 안사람 의병가 노래.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직접 쓰신 글인데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위에 힘쓰는 데라고 돼 있어요.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얼 할까? 의병들을 도와주세.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글로 쓰셨습니다. 한글로 쓰시고 마지막에 윤희순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어요.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자주 읽어보거라, 외워두거라 이런 말까지 딱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희순 의사께서 남긴 윤희순 의병장이 남긴 글이 한 총 16개 정도의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쓰신 그런 글이 있습니다. 안사람 의병가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게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외놈 대장 보거라 라는 경문을 써가지고 동네에다가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의 국모라고 하는 민비가 살해됐는데 그렇게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됐는데 아무도 나라에서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벙어리로 있어야 되겠냐. 그 울분을 써가지고 외놈 대장 보거라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용하여 그 앞에 이제 생략하고 이 부분에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친일 매국노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이용하여 우리나라 임금님 괴롭히며 우리나라를 너희놈들이 무슨 일로 통치한단 말이냐. 아무리 유순한 백성이라 한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알았단 말이냐.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일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가만히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비를 살해하고도 너희 놈들이 살아서 가기를 바랄소냐. 그러니까 그 을미사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너희 외놈들 원숭이 깨여우 같은 놈인 줄은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니와 우리 조선 사람 화가 나면 황소 호랑이와 같으니라. 우리 이중섭 얘기할 때 이중섭이 황소를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민족적인 그 주제를 그렸다고 했듯이 황소와 호랑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본은 누구다? 원숭이와 깨여우 같다 이런 표현을 넣었어요. 그리고 좋은 말로 달랠 적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대장놈아 우리 조선 안사람이 경고한다. 그러니까 이 울분이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여자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래? 안사람인 내가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글에 다 힘이 느껴져요. 글에 힘이 느껴지고 마지막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좀 의외다 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조선 선비의 아내 윤희순. 그러니까 유학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에게 씌워진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규범이나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여자 이름도 사실은 없었잖아요. 누구 윤씨 부인 누구 부인 이렇게만 이야기가 있었지 본인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름을 밝혔어. 그리고 남편 이름 안 밝히고 뭐라 그래? 그냥 조선 선비의 아내인 윤희순이다.
사실 저도 제 이름을 송신혜를 찾은 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이전엔 뭐 누구의 안사람, 그 다음에 애기 엄마, 우리 아이들 이름에서 누구 엄마 이렇게 했지, 어디 가서 내가 송신혜 얘기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명함이 생겼는데, 이 윤희순 의병장은 옛날에 딱 경문 쓸 때부터 본명의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딱 알렸다는 것에서 제가 정말 선진적이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문을 붙이셨고요. 그래서 을미의병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아봤지만 사실은 조직화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을미의병이 일어났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고종이 해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활동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을미의병 때는 안사람 의병가를 만든다든지 해서 여성들에게, 안사람들에게 같이 활동을 하자, 이 정도로 도와주자, 의병들을 도와주자, 그리고 개인적인 경문을 붙이거나 이런 활동을 했다면, 이제 정미의병 때 와서는 좀 더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여성 의병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춘천이 바로 이 여성 의병 운동의 유일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사람 의병단이라고 해서 안사람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30여 명의 그 안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의병 활동을 했어요. 대부분의 이 의병 30여 명은 누구냐 하면 바로 윤희순과 비슷하게 이렇게 선비 집안에서 이런 위정척삭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집안의 안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 군자금 모금. 그래서 이 군자금에 돈을 낸 부녀자들의 명단이 있어요. 그 보니까 76명의 아녀자들이 군자금에 돈을 냈다. 그리고 액수까지 써 있어. 근데 그 액수가 되게 천차만별해. 누구는 엄청 많이 하고 누구는 너무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55 양인가 이렇게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포 제작, 무기 이런 거 제작을 해요. 그래서 노쇠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그걸 두드려 가면서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무기 만들었던 터가 춘천 지역에서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무기를 숨겨가지고 남장을 하고, 윤희순 의병장 같은 경우는 남장을 하고 무기를 옮겼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직접 여자도 군사훈련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미의병의 이 성격을 알 수 있듯이, 해산된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의병 활동을 하게 되면서 무기라든지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훈련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뭐냐면, 이거 남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 남자들이 다 하는 것도 하고, 또 이 여자들은 뭐예요? 집안 살림도 하고, 그 다음에 의병들 아프면 이거 치료도 해주고, 또 한 마을에 의병들이 막 30명씩 이렇게 밀어 다치면 그 사람들 또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내주고. 원래 우리 여자들이 일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퇴근이 있잖아. 근데 우리 아줌마들은 퇴근이 없어. 그쵸? 계속 주말에도, 사실은 주말에는 남자들은 이제 평일에 일하다가 주말에는 그냥 이렇게 쉬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는 주말에 요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밥 해야 되지, 빨래 뭐 이런 거 하지, 좀 쉬려 그러면 또 애들 또 학원 갔다 오면 또 간식도 해줘야 되지. 끝도 없이 일을 하듯이 이 독립운동 한 거 보니까 여자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활동이 드러나는 어떤 군사 활동이 아니니까 우리가 안 밝혀지지만, 이렇게 그 여인들의 활동 하나하나, 그래서 그 여인들의 기록들이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글에 보면 얼마나 힘겨웠고, 그 음식을 못 해주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활동 다 하고 집안일까지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다. 그런데 이 정미의병 또한 13도 창의군이 그때 우리가 잘 실패로 끝났듯이, 이 의병 활동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끝나게 되면서 이 일제에서는
임진왜란 때부터 의병한테 이제 뒤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의병이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의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병을 토벌하는 작전을 펼쳐요. 그리고 특히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대표적인 작전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의병단들을 토벌하는 작전을 펼쳐요. 그게 바로 1909년 9월 1일에서 원래는 10월 10일까지로 나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의병이 있는 거야. 끝이 안 나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10월 30일까지 2달여에 걸쳐서 토벌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17,779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완전히 다 토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아이들까지 할 거 없이 조금이라도 의병에 의심이 간다. 그러면 그냥 다 학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살을 하고 마을을 다 돌아서 다른 마을 돌면 다시 그 마을에서 숨어있던 사람이 가고 나서 다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무인도, 그 전라도에 섬이 많잖아요. 그 무인도까지 나중엔 찾아가가지고 의병을 한마디로 씨를 말리는 그런 대토벌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때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다음 해에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 국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의병 활동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시아버지, 윤희순의 시아버지 유홍석 의병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라가 이제 1910년 이제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되자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들 윤희순의 남편과 그 외에 다른 친척들이 지금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만주로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1910년에 만주 땅으로 가게 돼요. 그 만주로 먼저 가시고 한 보름 후에 이 윤희순이 그 가산을 정리하고 여길 정리해서 이제 뒤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시아버지나 이런 남편이 먼저 만주로 가고 그 다음 날 일본의 앞잡이들이 이 집을 들이닥칩니다. 윤희순의 집을 들이닥쳐요. 그때 이 일화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시아버지가 어디 갔느냐, 언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를 물어봐요. 그때 윤희순 의병장이 말 못한다. 뭐라 그래요? 말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일본 군이 그 집에 이제 윤희순의 삼형제가 있거든요.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바로 유돈상입니다. 나중에 독립운동 가신 유돈상을 붙잡고 그때가 나이가 9살이었대요. 그 9살 아이를 데리고 윤희순 앞에서 때리는 거야. 그 아들을 때리면서 너가 말을 안 하면 여기서 네 아들을, 큰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그냥 바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할 정도로. 그리고 눈앞에서 그 9살짜리면 지금 몇 학년이야? 2학년이죠. 그 2학년 아들을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식을 죽이고 내가 죽을지언정 큰일을 하시는 시아버님을 죽게끔 알려줄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눈을 똑바로 뜨고 외놈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맞던 유돈상 그 장남 아들이 감옥에서 비참하게 이제 고문받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품에 안고 죽은 다음에 그 10하루 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 윤씨 일생록이라는 걸 쓰세요. 그 내용에 보면 이게 나와요. 외놈과 외놈 앞잡이들이 돈상이를 붙잡아내면서 죽인다고. 심하게 때리면서 위협했지만 어린 것이 무엇을 아는지, 네, 울면서도 대꾸 없이 맞으니 내심 장하다 내심 장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랬던 아들이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니 내 마음이 뿌듯하다. 그리고 이때 유동상 아들이 뭐라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식이 죽이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말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같으면 그 트라우마잖아. 어떻게 보면 그때 엄마가 그랬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쁜 짓 해도 그런가라고 위로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인데 뭐예요? 그 아들이 뭐예요? 나중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대본 보면서 진짜 엄마로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이제 우리 역사 와가지고 막 그냥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뭐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언제 되게 이렇게 마음에 내가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 그 심산 김창숙 선생을 보면서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이제 유학자 대표적인 이제 유학자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감옥에서 너무 고문받아가지고 앉은뱅이가 되세요. 이제 하체를 못 쓰게 돼가지고 그래서 벽옹이라 그래가지고 앉은뱅이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벽옹이라는 이제 호를 받게 되시는데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아들도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연락책을 하다가 그래서 그 아들이 감옥에 같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시를 쓰신 게 있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의 비명소리를 그 고문받는 그 비명소리를 이제 듣는 아비의 마음에 대해서 그 쓰신 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를 그 심산 기념관 가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 독립운동 하셨고 뭐 옥고를 치르셨고 뭐 이랬대 이렇게 끝이었는데 그때 그 시를 보면서 야 저거는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들은 바로 살려주세요 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윤희순 의병장을 보니까 이 어머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 있는 집안의 며느리로서 수 놓고 그림같이 이쁘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었고 또 이때 일제에 영합을 했더라면 일본에 초청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 매국노들 귀족들 그래가지고 가서 귀족 자기 받고 그럴 수 있었던 위치에 있을 사람이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을 죽이더라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이 윤희순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의병장 이렇게 하는데 그 최초의 여성 의병장 그러니까 왜 그 전에 여성 의병장이 나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첫 걸음을 뛴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를 넘기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일본 숨사가 너무 이제 기함을 한 거죠. 야 독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갔죠. 그러고 나서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만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911년이에요. 1911년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씨, 그 다음에 윤씨, 그 다음에 또 음씨가 있거든요. 그 음씨 집안에서 총 40에서 50여 가구가 1911년에 만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또 이회영 일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주로 단체로 가셨지만 바로 이 집안도 허위 집안과 함께 이렇게 의병을 하셨던 이 윤씨, 유씨 집안도 이렇게 만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을미의병, 정미의병, 또 을사의병도 그 사이에 있었죠. 이런 의병 활동을 국내에서 한 15년간의 세월을 국내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신 세월이 또 25년이에요. 이게 1, 2년 독립운동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관순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유관순이 1, 2년 독립운동 해가지고 그 상징적인 의미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장을 받았지만 이분은 몇 년을 했어요? 자그마치 35년을 자식과 그 모든 걸 바쳐가면서 독립운동 하신 분이 윤희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무슨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유관순 하나만 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의 일생을 교과서에도 내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